유신그룹의 심장부 30층 임원 회의실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 끝에 앉은 강태환 회장은 미동도 없이 정면의 홀로그램 스크린을 응시했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굴지의 계열사 사장들과 본부장들은 감히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다. 그들은 모두 강태환이라는 이름이 단순한 직함이 아니라 지난 30년간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해온 절대적인 권력 그 자체임을 알고 있었다. 강태환은 60을 넘긴 나이에도 불구하고 흐트러짐 없는 자세를 유지했다. 재단사가 완벽하게 맞춘 다크 네이비 슈트는 그의 냉철한 성정을 대변하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스크린을 가리켰다. 이번 분기 실적 보고서의 그래프가 가파른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그의 입이 열리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몇 초였지만 회의실 안의 임원들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이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최선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유신의 이름에 걸맞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당신들의 자리는 내일 당장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오. 그의 말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그 비정한 논리만으로도 충분한 위협이 되었다. 아무도 감히 변명을 늘어놓거나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것이 강태환의 방식이었고 유신그룹이 작동하는 방식이었다. 회의는 그렇게 일방적인 질책과 무거운 침묵 속에서 끝이 났다. 임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회의실을 빠져나가는 동안 강태환은 잠시 눈을 감았다. 수십 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수만 명의 직원을 먹여 살리는 제국의 황제.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불렀지만 정작 그 자신은 이 거대한 왕좌의 무게가 얼마나 지독한 고독을 동반하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권력이란 그런 것이었다. 그는 비서실을 거치지 않고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김 비서가 따라붙으려 했지만 그는 가벼운 손짓으로 제지했다. 잠시 혼자 바람 좀 쐬겠네. 김 비서는 20년 넘게 그를 보좌해온 충신이었지만 강태환이 혼자 있고 싶다고 말할 때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누구의 방해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엘리베이터는 1층 로비로 부드럽게 미끄러져 내려왔다. 평소라면 지하 주차장으로 바로 향했겠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번잡한 로비를 가로지르고 싶었다. 어쩌면 그가 이룩한 제국의 심장부에서 살아 숨쉬는 사람들의 활기를 느끼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혹은 그저 이 답답한 슈트와 넥타이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은 충동이었을지도. 로비는 퇴근 시간을 앞두고 분주했다. 유신그룹의 직원들, 방문객들, 그리고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로 붐볐다. 강태환은 자신의 존재를 알아보는 이들의 조심스러운 목례를 받으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의 주변으로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진 듯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섰다. 그는 잠시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바깥의 분주한 도시,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때였다. 회의 내내 억눌렀던 피로감과 함께 가벼운 현기증이 밀려왔다. 그는 인상을 찡그리며 가장 가까운 곳 1층 로비의 공용 화장실 표지판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최고급 마감재로 장식된 임원용 화장실이 아닌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공용 화장실을 그가 직접 찾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는 세면대 앞에서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어내고 싶었다. 화장실 내부는 로비의 소란스러움과는 달리 비교적 한산했다. 그는 세면대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살짝 풀었다. 차가운 물줄기가 손등을 적시고 그는 그것을 그대로 얼굴에 가져갔다. 물기가 채 마르기도 전에 거울을 바라보던 그의 눈이 순간 멈췄다. 거울 속 그의 어깨 너머로 방금 막 칸막이에서 나온 작은 아이의 모습이 비쳤다. 아이는 5살쯤 되어 보였다.
똘망똘망한 눈,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무언가 불만스러운 듯 살짝 찌푸린 미간까지 강태환은 숨이 멎는 듯했다. 그것은 단순한 인상의 유사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울 속의 아이는 마치 자신의 어린 시절 흑백 사진이 색을 얻고 생명을 얻어 눈앞에 나타난 것만 같았다. 수십 년 전 돌아가신 선대 회장, 그의 아버지가 앨범을 보며 너는 어릴 때부터 고집이 황소 같았다고 말하던 시절에 바로 그 얼굴이었다. 아이는 낯선 남자의 강렬한 시선을 느꼈는지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 쳤다. 아이는 세면대에 손을 씻으려 했지만 키가 닿지 않아 낑낑대고 있었다. 강태환은 본능적으로 아이에게 다가갔다. 그는 평생 누군가에게, 특히나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 본 적이 없었다. 그는 기계적으로 아이의 작은 몸을 번쩍 들어올려 세면대 앞에 세워주었다. 아이는 놀란 토끼 같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아이의 목소리는 맑았지만 그를 부르는 할아버지라는 호칭이 강태환에게는 생경하게 들렸다. 그는 자신의 합법적인 아들 강지혁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가까이서 아이를 마주한 경험이 없었다. 그는 아이가 고사리 손으로 비누 거품을 내는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강태환은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이름이 뭐니?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철함이 사라진 채 자신도 알 수 없는 미세한 떨림을 담고 있었다. 아이는 물을 끄고 수건에 손을 닦으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강민우예요. 엄마가 저기 밖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아이는 그를 조금 경계하는 듯 하면서도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밝혔다. 강민우, 성까지 같았다. 강태환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다. 이것은 우연인가?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함정인가? 유신그룹의 회장 자리를 노리는 적들은 사방에 널려 있었다. 하지만 저 아이의 눈망울은 그 어떤 음모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순수함과 동시에 강태환 자신이 평생 지녀온 특유의 완고함을 담고 있었다. 그는 아이를 다시 바닥에 내려주었다. 민우는 꾸벅 인사를 하고는 화장실 입구 쪽으로 종종 걸음을 쳤다. 강태환은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곧바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김 비서에게 연결했다. 김 비서. 그의 목소리는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있었다. 지금 당장 1층 로비 화장실 입구로 오게. 그리고 보안팀 최고 인원 2명만 대기시켜. 김 비서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강태환이 화장실을 나섰을 때 민우는 자신을 찾으러 온 듯한 젊은 여성의 손을 잡고 있었다. 여성은 아이에게 무어라 다정하게 말을 건네고 있었지만 강태환의 등장에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강태환의 시간은 완전히 멈췄다. 여자는 4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억 속 모습 그대로였다. 세월의 흔적이 깃들어 있었지만 맑고 단단한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다. 서지수, 그의 첫사랑이자 아버지의 반대로 인해 억지로 헤어져야 했던 단 한 사람. 강태환은 자신이 이룩한 모든 것이 눈앞의 이 장면 앞에서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지수 역시 그를 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민우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려 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강태환의 머릿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 놓았다. 아이. 자신을 닮은 아이. 그리고 그 아이의 엄마, 서지수. 그는 서지수와 아이를 지나쳐 로비를 가로질렀다. 그의 걸음걸이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그의 내면은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그는 전용 엘리베이터에 오르기 직전 막 도착한 김비서에게 낮고 빠른 목소리로 명령했다. 방금 내 옆을 지나간 여자와 아이,
두 사람을 절대 놓치지 마. 김 비서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강태환은 한마디를 더 덧붙였다. 그리고 그 아이의 머리카락이든 무엇이든 검체 확보 가능한 것을 찾아내 국내 최고의 유전자 검사 기관에 연락해. 내가 직접 갈 걸세.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24시간 안에 결과를 가져와. 이건 내 개인적인 명령일세. 절대적으로 비밀리에. 그의 눈빛은 회의실에서 임원들을 질책하던 때보다 더 차갑고 더 절박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그의 성벽에 강민우라는 이름의 작은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는 진실을 알아야 했다. 그것이 설령 자신이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릴지라도. 유신그룹 본사 최상층 회장 집무실은 단순한 사무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강태환의 철옹성이자 제국의 사령탑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강태환은 그곳에 없었다. 그는 한남동의 펜트하우스 서재에서 꼬박 밤을 새웠다. 24시간. 그가 김 비서에게 기한으로 줬던 그 시간은 그가 평생 겪어본 적 없는 가장 길고 지독한 시간이었다. 그는 수십조 원의 계약을 단 10분 만에 결정할 수 있었지만 이 알 수 없는 기다림 앞에서는 무력했다. 서재의 거대한 방탄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융단처럼 깔려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화장실에서 마주친 그 작은 아이의 얼굴로 가득 차 있었다. 자신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던 맑은 목소리, 그리고 겁에 질려 민우를 등 뒤로 숨기던 서지수의 하얗게 질린 얼굴. 그 모든 것이 뒤섞여 그의 냉철했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그는 평생 감정에 휘둘리는 것을 경멸했다. 감정은 약점이었고 약점은 곧 패배를 의미했다. 그러나 지금 그가 느끼는 이 감정은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저 거대한 혼돈 그 자체였다. 그는 40년 전 아버지의 서슬퍼런 반대 앞에서 무력하게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떠올렸다. 당시 그는 지수를 지키는 것보다 유신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물려받는 것을 택했다. 아니,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해왔다. 하지만 어제 지수의 얼굴을 본 순간 그 모든 합리화는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눈빛은 40년 전의 애절함 대신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단단함과 그를 향한 미세한 경멸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 만약, 정말 만약 그 아이가. 강태환은 감히 그 뒷생각을 이어가지 못했다. 그는 서재를 가로질러 값비싼 크리스털 디켄터에서 브랜디를 따랐다. 한 모금의 잔을 비웠지만 불타는 듯한 알코올도 그의 심장을 짓누르는 얼음장을 녹이지 못했다. 정확히 23시간 40분이 지났을 때 서재의 내부 직통 인터폰이 울렸다. 김 비서였다. 회장님, 도착했습니다. 강태환은 짧게 들어오게라고 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쇠소리처럼 잠겨 있었다. 육중한 서재의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단 한 번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 적 없는 김 비서가 평소보다 더 굳은 표정으로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얇은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디지털 시대에 이토록 중요한 보고를 아날로그 방식으로 가져온 것은 그것이 담고 있는 무게를 반증했다. 김 비서는 말없이 책상 위에 봉투를 올려놓았다. 강태환은 그것을 집어들었지만 바로 열지 않았다. 그는 잠시 김 비서를 응시했다. 김 비서는 강태환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입을 열었다. 국내 최고 권위의 법의학 연구소 3곳에서 교차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검체는 아이의 칫솔과 머리카락을 확보했습니다. 절대적인 보안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강태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봉투의 씨를 뜯어냈다. 안에는 단 한 장의 보고서가 들어 있었다. 수많은 숫자와 전문 용어가 있었지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단 한 줄의 문장이었다.
친자 관계 확률 99.9998%. 강태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보고서를 쥔 채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99.9998%.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40년간 부정하고 외면해왔던 과거가 현재가 되어 그의 뺨을 후려치는 소리였다. 그는 아버지가 되었고 동시에 40년 동안 아들의 존재조차 모르는 비정한 아버지가 되어 있었다. 그의 제국, 그의 명예,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이 종이 한 장 앞에서 초라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때 김 비서가 두 번째 충격을 던졌다. 그는 또 다른 태블릿 PC를 꺼내 강태환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아이의 어머니 서지수 씨에 대한 보고입니다. 화면이 켜지고 한 여성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강태환은 숨을 죽인 채 화면을 응시했다. 보고서는 충격적이었다. 서지수는 강태환과 헤어진 직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강태환의 아버지, 즉 선대 회장의 협박과 감시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홀로 고향을 떠났다. 선대 회장은 그녀가 아이를 지울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다. 그녀는 온갖 꾸준히를 마다하지 않으며 홀로 아이를 낳고 길러냈다. 식당 주방 보조, 재봉 공장 시녀, 보험 설계사. 그녀의 이력서는 대한민국에서 여성이 홀로 아이를 키우며 겪어야 했던 고난의 역사 그 자체였다. 보고서는 그녀가 단 한 번도 강태환이나 유신그룹에 연락을 시도한 적이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민우를 지켜냈고 비록 가난했지만 밝고 굳건하게 아이를 키워내고 있었다. 그녀는 돈을 원한 것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삶을 원했던 것이다. 강태환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분노였다. 자신을 속이고 한 여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고 심지어 자신의 핏줄까지 어둠 속에 숨겨버린 아버지에 대한 분노였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원망하면서도 결국 아버지와 똑같은 방식으로 제국을 통치해온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였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괴물과 다를 바 없었다. 그는 자신의 현재 부인 유인숙 여사와 합법적인 아들 강지혁을 떠올렸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강태환의 부와 권력을 자신들의 것인 양 누리고 있었다. 특히 강지혁, 그룹의 부회장이라는 직함이 무색하게 그는 오만하고 무능했으며 오로지 자신의 쾌락과 사치에만 관심이 있었다. 강태환은 단 한 번도 지역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강지혁은 유신을 이끌 후계자가 아니라 그저 정략 결혼의 산물이었을 뿐이다. 반면 어제 만난 그 작은 아이 민우는 달랐다. 그 굳게 담은 입술, 낯선 일을 경계하면서도 기죽지 않던 그 눈빛. 그것은 틀림없는 강태환 자신의 것이었다. 그의 머릿속이 차갑게 식기 시작했다. 분노와 회한이 가라앉은 자리에 냉철한 결단이 솟아올랐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있거나 아버지의 망령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아야 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는 자신의 진짜 아들을 지키는 것이었다. 그는 김 비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다시 회장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김 비서, 즉시 서지수 씨와 강민우 군의 신변 보호 조치를 최상급으로 준비하게. 하지만 절대 그들 모르게 진행해. 그들이 위협을 느끼거나 사생활을 침해당한다고 느껴서는 안 되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내 아내 유인숙 여사와 강지혁 부회장, 두 사람의 최근 일주일간, 아니 한 달간의 모든 행적을 낱낱이 파악해. 그들이 사용한 법인 카드 내역, 통화 기록, 만난 사람들까지 단 하나도 빠짐없이.
김 비서는 회장의 의도를 즉각 파악했다. 선대 회장이 40년 전에 했던 일을 현 사모님이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었다. 이미 로비에서 마주친 그 순간 적들은 자신들의 위협을 감지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강태환은 보고서가 담겨 있던 빈 봉투를 바라보았다. 4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 그 진실은 이제 유신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뿌리부터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눈이 되어 꿈틀대기 시작했다. 그는 이 폭풍을 피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기꺼이 폭풍의 중심에 서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이다.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는 강태환의 서재 책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99.9998%. 그 숫자는 지난 이틀간 그의 모든 사고를 지배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 중 한 명이었지만 지금은 4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과 존재조차 몰랐던 아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는 한 남자에 불과했다. 그는 김 비서를 통해 서지수에게 연락을 취했다. 김 비서는 이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해 유신그룹의 역량을 총동원해야 했다. 서지수는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했다. 그녀는 강태환이라는 이름이 자신의 삶에 다시 들어오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다. 김 비서가 회장님께서 단 한 번 모든 것을 걸고 부탁드리는 일입니다. 라며 진심으로 호소하고 나서야 그녀는 마지못해 승낙했다. 단 조건이 있었다. 민우는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사무실이나 집이 아닌 곳에서 만나겠습니다. 약속 장소는 유신그룹 소유의 호텔이 아닌 시내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프라이빗 레스토랑의 VIP 룸으로 정해졌다. 강태환은 약속 시간보다 30분 먼저 도착했다. 이것은 그의 평생의 습관이었지만 오늘은 그 의미가 달랐다. 그는 긴장하고 있었다. 수천 명의 청중 앞에서도 떨리지 않던 그였지만 지금은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왔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재회가 아님을 알았다. 이것은 40년 묵은 과오를 마주하는 심판의 시간이었다. 방문이 열리고 서지수가 들어섰다. 강태환은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틀 전 로비에서 마주쳤을 때와는 달리 그녀는 단정한 외출복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수수했다. 세월은 그녀의 얼굴에 흔적을 남겼지만 그 맑고 고든 눈빛만은 빼앗아가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나 기대감 대신 오직 단단한 경계심만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그가 권하는 자리에도 앉지 않고 문가에 선 채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용건이시죠, 강태환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회장님이라는 호칭은 그와 그녀 사이에 놓인 40년이라는 시간의 강을 상징하는 듯했다. 강태환은 쓴웃음을 삼켰다. 지수야, 앉아, 제발. 그의 목소리는 그 자신도 놀랄 만큼 부드럽게 나왔다. 서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에게서 가장 먼 쪽의 의자에 꼿꼿한 자세로 앉았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값비싼 식기나 화려한 꽃장식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강태환을 향해 있었다. 할 말만 하세요. 민우가, 아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의식적으로 민우라는 이름을 꺼내며 방어벽을 쳤다. 강태환은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려다 멈칫했다. 이런 상황에서 돈이나 보석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그는 결국 서재에서 가져온 그 보고서 사본을 테이블 위로 조용히 밀었다. 서지수의 시선이 서류로 향했다. 이게 뭡니까? 이틀 전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요. 강태환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민우, 그 아이, 내 아들이 맞더군. 서지수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그가 그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다는 듯
혹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는 듯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래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오히려 더 날카로워졌다. 이제 와서 아들 행세를 하시겠다? 40년 동안은 어디 있다가 이제 와서 돈으로 내 아들을 사시려고요? 아니면 내게서 민우를 빼앗아 가시려는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난 40년간 홀로 아이를 지켜온 어미의 처절한 외침이었다. 강태환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야, 지수야. 그런 게 아니야. 난 몰랐어. 그는 자신의 변명이 얼마나 초라하게 들리는지 깨달았다. 아버지가 당신을 그렇게 떠나게 만들고 모든 것을 숨겼다는 걸 나도 이제야 알았소. 그는 처음으로 그녀 앞에서 자신의 나약함을 그리고 집안의 추악한 진실을 인정했다. 그는 이틀간 밤새워 정리했던 말들을 쏟아냈다. 자신이 얼마나 후회했는지, 그리고 이제라도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다고 했다. 그는 그녀와 민우에게 최고의 삶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강남의 최고급 펜트하우스, 민우를 위한 최고의 사립학교, 그리고 그녀가 평생 만져보지 못할 만큼의 돈.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보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서지수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녀는 그의 말이 끝나자 경멸과 슬픔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당신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군요. 강태환 씨. 그녀는 더 이상 그를 회장님이라 부르지 않았다. 당신에게 민우는 당신의 제국에 새로 드릴 또 하나의 트로피일 뿐인가요? 그녀는 테이블로 다가와 그가 내민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그것을 반으로 다시 반으로 찢어버렸다. 이 종이 쪼가리가 민우의 아버지를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민우의 아버지는 지난 7년간 민우가 아플 때 밤새 간호하고 민우가 웃을 때 같이 웃어준 사람이에요. 그건 바로 나, 서지수예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당신의 돈이나 집이 아니에요. 우린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제발 우리 모자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그녀는 찢어진 종이 조각을 테이블 위에 던지고는 그대로 방을 나갔다. 강태환은 텅 빈 방에 홀로 남았다. 그는 자신이 평생 이뤄온 모든 것이 찢어진 종이 조각처럼 무참하게 부정당했음을 깨달았다. 한편 강태환이 개인적인 혼란에 빠져 있는 동안 유신그룹의 또 다른 축에서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강태환의 아내 유인숙 여사는 자신의 남편이 최근 이상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재계의 철의 여인으로 불리는 그녀는 정략 결혼으로 강태환과 맺어졌지만 지난 30년간 유신의 안주인이라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녀는 강태환이 이틀이나 회사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김 비서가 극비리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강태환의 모든 동선은 그녀의 귀에 들어오게 되어 있었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아들 유신그룹 부회장 강지혁을 불렀다. 강지혁은 값비싼 이탈리안 슈트를 입고 거들먹거리며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섰다. 왜 또 부르셨어요, 어머니? 저 바쁜 사람입니다. 유인숙은 한심하다는 듯 아들을 쏘아보았다. 네가 그 바쁜 일이란 게 고작 골프나 치고 모델들하고 어울리는 거겠지. 그녀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내 아버지가 이상하다. 뭔가 우리 모르게 거대한 일을 꾸미고 있어. 김 비서가 법의학 연구소까지 다녀왔다는 보고다.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법의학 연구소라니. 설마 건강이라도. 강지혁이 대수롭롭지 않게 말했다. 유인숙은 고개를 저었다. 그 정도라면 내게 먼저 알렸을 거다. 이건 그것보다 더 은밀하고 위험한 일이야. 그녀는 자신의 정보원을 총동원했다.
그리고 마침내 강태환이 1층 로비에서 웬 낯선 여자와 아이를 마주쳤다는 것. 그리고 그 직후 극비리에 DNA 검사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파악해냈다. 그녀는 사람을 시켜 그날의 CCTV를 확보했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아이의 얼굴은 분명히 보였다. 그리고 그 얼굴은 강지혁의 얼굴보다도 더 강태환의 어린 시절을 빼닮아 있었다. 유인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 아이는 누구지? 강지혁 역시 화면 속 아이의 얼굴을 보고는 표정이 굳었다. 그는 무능했지만 자신의 자리가 위협받는다는 것쯤은 직감할 수 있었다. 말도 안 돼. 아버지가 바람이라도 피웠다는 겁니까? 저런 촌스러운 여자랑? 유인숙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바람이 문제가 아니야. 이 멍청한 놈아. 저 아이가 만약 네 아버지의 핏줄이라면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저 아이에게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녀는 즉시 비서실에 연락했다. 지금 당장 흥신소 최고 인력들로 팀을 꾸려 저 여자와 아이의 뒤를 캐 이름, 나이, 사는 곳,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 알아내. 강태환과 서지수의 고통스러운 재회가 끝난 그 시각,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그들의 삶을 다시 한번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거대한 파도가 일기 시작하고 있었다. 강지혁 부회장실의 값비싼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에 유인숙 여사가 앉아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의 우아함 대신 얼음장 같은 냉기를 띠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아들 강지혁과 그의 충실한 하수인이자 그룹 기획조정실의 실세인 한민철 이사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룸살롱에서 법인카드를 물쓰듯 긁던 강지혁의 경박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어머니가 이 정도로 분노했다는 것은 자신의 자리 역시 위험하다는 신호였기 때문이다. 테이블 위에는 사설 흥신소에서 막 도착한 따끈한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다. 서지수. 40년 전 강태환의 첫사랑, 그리고 강민우 7세, 현재 거주지, 다니는 초등학교까지. 모든 신상이 먼지 한 톨까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유인숙은 서지수가 지난 40년간 겪어온 고생스러운 삶의 궤적을 훑어보며 비웃음을 흘렸다. 겨우 이 정도였군. 이런 하찮은 여자에게 내 남편이 유신의 회장이 흔들렸다는 건가. 강지혁이 초조한 듯 손톱을 물어뜯으며 말했다.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저 촌스러운 여자와 아이를 집안에 들일 생각이라면 어떡하죠? 제 자리는 유인숙의 날카로운 시선이 아들에게 향했다. 시끄럽다. 네가 지금껏 네 아버지에게 단 한 번이라도 아들다운 모습을 보였다면 내가 이런 걱정을 하지도 않았을 게다. 그녀는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찼다. 그녀의 시선이 다시 한민철 이사에게 향했다. 한민철은 강지혁의 수족이었지만 실질적인 충성은 유인숙의 야망에 바치고 있었다. 그는 그림자처럼 조용했지만 유신그룹의 더러운 일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해온 해결사였다. 유인숙이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한 이사, 이 위협을 제거해야겠어. 강지혁이 눈을 빛내며 끼어들었다. 잘 됐네요. 당장 사람들을 보내서. 아니, 돈을 좀 쥐어주고 멀리 시골로 쫓아버리죠. 아니면 사고라도. 유인숙이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멍청한 놈,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무식한 짓을 하나. 내 아버지가 바보인 줄 알아? 그렇게 대놓고 움직이면 그건 우리가 저 모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꼴밖에 안 돼. 그녀의 눈이 뱀처럼 가늘어졌다. 우리가 할 일은 저 여자를 꽃뱀으로 만드는 거야. 강태환 회장의 돈을 노리고 40년 만에 아이를 데리고 나타난 파렴치한 여자로 말일세. 내 아버지가 연민이나 죄책감 대신 경멸과 배신감을 느끼게 만들어야 해. 그녀의 전략은 잔인하고도 정교했다. 강태환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강태환이 서지수에게 향하는 길 자체를 오물로 덮어버리려는 것이었다. 한민철은 유인숙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특유의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여론을 만들겠습니다. 그의 계획은 즉시 실행에 옮겨졌다. 며칠 뒤 재계 소식통을 자처하는 익명의 블로그와 소셜미디어 계정들을 통해 미확인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다. 유신 K 회장, 숨겨둔 아들 논란, 한 로비에서 벌어진 어색한 만남, 40년 만에 나타난 첫사랑, 그녀가 원하는 것은 처음에는 그저 그런 가십처럼 보였다. 하지만 한민철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돈으로 매수한 몇몇 연예부 기자들에게 소스를 흘렸다. 기사들은 교묘하게 서지수를 의도적으로 접근한 여성으로 몰아갔다. 단독 K 회장 로비 조우, 알고 보니 치밀하게 계획된 만남, 측근 A씨, 여성이 아이에 앞세워 수차례 접근 시도라는 악의적인 기사가 온라인 연애 섹션을 장식했다. 기사에는 서지수나 민우의 이름이 직접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유신그룹 로비에서 벌어진 일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들을 떠올릴 수 있었다. 서지수는 이 모든 상황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강태환을 만난 이후 오히려 더 깊은 불안감 속으로 숨어들었다. 그녀는 그저 민우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유인숙과 한민철의 공격은 온라인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들의 검은 손길은 서지수의 현실적인 삶을 직접 겨냥했다. 가장 먼저 변화를 감지한 것은 서지수가 새들어 살던 낡은 빌라의 집주인이었다. 평소에는 월세가 며칠 밀려도 너그럽게 넘어가 주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서지수를 찾아왔다. 그는 곤란한 표정으로 뺨을 극적이며 말했다. 서 선생, 미안하게 됐는데 방을 좀 빼줘야겠어. 아들 내외가 들어와서 살기로 해서 말이야. 서지수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당황했다. 사장님,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지금 당장 어디로 가라고? 집주인은 그녀의 눈을 피했다. 나도 미안하네.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보증금은 바로 내줄 테니 이번 달 말까지는 꼭 좀. 부탁하네. 며칠 전 험상궂은 남자들이 찾아와 이 집에 사는 여자 때문에 건물이 시끄러워질 수 있다며 넌지시 압박을 가했다는 사실을 그는 차마 말하지 못했다. 불행은 겹쳐서 찾아왔다. 민우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연락이 왔다. 담임 교사는 평소 민우를 예뻐하던 사람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목소리로 서지수를 불렀다. 민우 어머님, 잠시 학교로 좀 와주셔야겠습니다. 민우가 요즘 학교 생활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서지수가 한달음에 달려간 교무실에서 그녀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들어야 했다. 익명의 학부모들이 민우의 불안정한 가정 환경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서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교사는 곤란한 듯 말했다. 혹시 댁에 무슨 일 있으신가요? 아버님 문제라던가. 서지수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그런 적 없어요. 우리 민우 얼마나 밝고 착한 아이인데요.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하지만 그녀의 항변은 공허하게 울렸다. 학교는 익명의 민원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민우를 문제아로 낙인 찍기 시작했다. 민우는 영문도 모른 채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고 그토케이록 좋아하던 학교 가기를 거부했다. 유인숙의 공격은 서지수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고 있었다. 그녀는 한민철에게서 매일 보고를 받았다. 한민철은 마지막 쐐기를 박을 준비를 했다. 그는 서지수가 과거 보험 설계사로 일하던 시절에 고객 명부를 불법적으로 입수했다. 그리고는 마치 서지수가 고객들의 돈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듯한
가짜 증거들을 만들어냈다. 그는 이 자료를 한 경제 전문 주간지 기자에게 넘겼다. 단독 입수, Y그룹 K 회장 스캔들 여성. 과거에도 유사 전력. 기사는 서지수를 전문적인 사기꾼이자 꽃뱀으로 몰아갔다. 그녀가 로비에서 강태환에게 접근한 것은 수십 년간 준비해온 거대한 사기극의 클라이맥스였다는 것이다. 집에서는 쫓겨날 위기에 처했고 아들은 학교에서 문제아로 낙인 찍혔으며 자신은 온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파렴치한 여자가 되어 있었다. 서지수는 낡은 빌라의 차가운 방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그녀는 강태환을 원망했다. 왜 하필 지금 나타나서 그녀가 7년간 힘들게 쌓아 올린 이 작고 평화로운 성을 무너뜨리는가. 그녀는 민우를 데리고 어디로든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세상은 너무나 거대했고 그녀를 옥죄는 보이지 않는 손은 너무나 강력했다. 그녀는 자신이 상대하는 것이 한두 명의 악당이 아니라 유신그룹이라는 거대한 권력의 그림자임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유인숙과 강지혁은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서지수가 스스로 무너져 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강태환은 서지수에게 거절당한 그날 이후 텅 빈 레스토랑 룸에서 찢어진 유전자 검사 보고서 조각들을 말없이 쓸어 담았다. 그녀가 외친 민우의 아버지는 나라는 절규는 그의 심장을 관통하는 칼날과도 같았다. 그는 40년 만에 찾은 핏줄에게서조차 아버지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했다. 그날 밤 그는 한남동 펜트하우스가 아닌 그룹 본사 30층의 집무실로 돌아왔다. 그는 잠들지 않았다. 그는 서지수의 단호한 거절을 존중하기로 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랬다. 그는 그녀가 원하는 대로 그녀의 삶에서 사라져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로비에서 마주친 아이, 자신과 똑 닮은 그 고집스러운 눈매를 떠올리는 순간 그는 그럴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아버지가 될 자격은 없을지 몰라도 그들을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임은 있었다. 그는 김 비서에게 명령했다. 그들 모르게 멀리서. 강태환의 명령은 단순한 감시가 아닌 보호를 의미했다. 김 비서는 그룹의 공식 보안팀이 아닌 강태환 회장 개인에게만 충성하는 전직 특수부대 출신들로 구성된 그림자 팀을 움직였다. 그들은 서지수와 민우의 빌라 근처에 24시간 잠복하며 모자의 일거수일투족이 아닌 그들 주변의 위협을 감시했다. 그리고 위협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노골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림자 팀의 첫 번째 보고는 강태환의 책상에 놓인 지 불과 사흘 만이었다. 보고 내용은 온라인상에 퍼지기 시작한 악의적인 루머들이었다. 유신 K 회장 스캔들, 40년 만에 나타난 꽃뱀 모자. 강태환은 태블릿에 뜬 기사 제목들을 차가운 눈으로 훑어내렸다. 그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지만 집무실의 온도는 몇 도는 더 내려간 듯했다. 그는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지 즉각 알아차렸다. 이런 유치하고 저급한 방식. 자신의 아내 유인숙과 그녀의 치마폭에 쌓여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아들 강지혁, 그리고 그들의 더러운 손발이 되어 움직이는 한민철. 그는 40년 전 아버지가 서지수에게 했던 짓과 지금 자신의 아내와 아들이 서지수에게 하려는 짓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음을 깨달았다. 유신의 피는 이토록 잔인하고 추악했다. 두 번째 보고는 그날 저녁에 바로 올라왔다. 집주인의 갑작스러운 퇴거 통보, 그리고 민우가 다니는 초등학교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 익명의 학부모 민원, 그것은 서지수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려는 정교한 압박이었다. 강태환은 태블릿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멀리서 지켜볼 수 없었다. 그의 분노는 뜨겁게 폭발하는 대신 빙하처럼 차갑게 응축되었다. 그들은 감히 그의 아들을 건드렸다. 그들이 서지수를 공격한 것은 돈이나 권력 때문일지 모르나 민우를 건드린 것은
강태환의 가장 깊은 곳에 잠자고 있던 야수를 깨운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유인숙과 강지혁이 자신의 인내심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덤을 팠음을 깨달았다. 강태환은 김비서를 호출했다. 김비서는 회장의 부름에 단 1분 만에 집무실에 들어섰다. 강태환은 창밖에 야경을 등진 채 서 있었다. 김비서, 지금 즉시 내 개인 경호팀 알파를 움직이게 서지수 씨와 강민우 군을 확보해야겠네. 김비서의 눈이 살짝 커졌다. 알파팀은 회장의 공식 경호팀이 아니었다. 그들은 강태환 회장의 가장 사적이고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존재 자체가 비밀인 최정예 요원들이었다. 그들을 움직인다는 것은 지금 상황이 단순한 보호를 넘어 전시 상황에 돌입했음을 의미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확보, 말씀이십니까? 그들은 지금 공포에 질려 있을 걸세. 강태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그들의 의사를 묻는 게 아니야. 이건 명령일세. 그들은 내가 제공하는 가장 안전한 곳으로 피신해야 하네. 지금 당장. 그는 서지수의 거절을 떠올렸지만 지금은 그녀의 자존심보다 그녀와 아이의 목숨이 먼저였다. 그리고 절대 그들에게 위협이 되어서는 안 되네.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정중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서지수는 그날 밤 낡은 빌라에서 마지막 남은 짐을 싸고 있었다. 그녀는 집주인에게 일주일만 시간을 더 달라고 사정했지만 그는 이미 돈 몇 푼의 양심을 판 뒤였다. 민우는 방구석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조용히 울고 있었다. 서지수는 이 모든 것이 악몽 같았다. 그녀는 민우를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다. 그때 현관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이 밤중에 찾아올 사람은 없었다. 서지수는 공포에 질려 민우를 끌어안았다. 혹시 집주인이 보낸 깡패들이라도 온 것일까? 누구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문 밖에서 낮고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지수 선생님 되십니까? 며칠 전 호텔에서 뵀던 강태환 회장님의 김비서입니다. 서지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김비서? 그가 왜 여기에? 그녀가 망설이는 사이 김비서가 다시 입을 열었다. 위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선생님,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회장님의 명령입니다. 그녀는 문을 열어야 할지 아니면 경찰에 신고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잠금쇠를 풀었다. 문이 열리자 그곳에는 김비서와 함께 검은 정장을 입은 거구의 사내 2명이 서 있었다. 그들은 위압적이었지만 김비서의 말대로 어떤 위협적인 행동도 하지 않고 깍듯이 고개를 숙였다. 김비서는 방 안의 처참한 광경과 겁에 질린 민우를 힐끗 보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서지수 선생님, 지금 선생님과 민우 군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김비서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온라인의 루머, 이 집주인, 그리고 학교까지 모두 내부자의 소행입니다. 서지수는 그 말에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내부자라니요. 그게 무슨, 지금 설명해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김비서가 한 걸음 다가섰다. 회장님께서는 이 모든 공격을 알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선생님이 여기서 무너지지 않으시면 더한 짓도 할 사람들입니다. 그는 민우를 바라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이것은 회장님의 돈 문제가 아닙니다. 선생님과 민우 군의 안전 문제입니다. 그는 서지수에게 검은색 코트를 내밀었다. 회장님께서 마련하신 안전한 곳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곳입니다. 제발. 서지수는 망설였다.
이 사람들을 따라 나서는 것은 결국 강태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했다. 그녀가 평생 거부해왔던 그 세계로. 하지만 그녀는 이불 속에서 떨고 있는 민우의 작은 어깨를 보았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지만 민우는 아니었다. 그녀는 아들을 지켜야 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가겠습니다. 서지수와 민우는 검은색 방탄세단에 올라탔다. 차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서울의 야경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강태환의 한남동 펜트하우스가 아닌 철저히 베일에 가려진 성북동의 한 프라이빗 저택이었다. 그곳은 외부에서는 평범한 담장으로 보였지만 내부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서지수와 민우에게는 24시간 대기하는 경호원들과 전담 가정부가 배치되었다. 민우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넓은 정원과 자신의 방에 어리둥절해 하면서도 곧 안전함을 느낀 듯 긴장을 풀었다. 서지수는 이 모든 호의가 낯설고 두려웠지만 적어도 오늘 밤은 민우가 악몽을 꾸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녀는 자신이 황금으로 만든 새 장에 갇혔음을 깨달았지만 그 새 장은 적어도 비바람은 막아주고 있었다. 같은 시각 유신그룹 본사 집무실의 강태환은 김 비서로부터 모자의 안전한 이동을 보고받았다. 그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방어는 끝났다. 반격의 시간이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와 아들에게 그들이 저지른 짓의 대가를 치르게 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공개적인 분노나 폭력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강태환의 방식, 즉 철저하고 냉혹한 감사로 이루어질 것이었다. 그는 내부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이 아닌 그룹 감사팀 직속의 비밀 조직인 알파팀의 리더를 호출했다. 유신그룹의 임원들 사이에서 저승사자로 불리는 그들이었다. 지금 즉시 내 집무실로 오게. 강태환은 책상 위에 놓인 두 사람의 인사 파일을 바라보았다. 강지혁 부회장, 그리고 한민철 이사, 자네들. 감히 내 아들을 건드렸어. 그의 낮은 읊조림과 함께 유신그룹을 뒤덮을 거대한 숙청의 서막이 올랐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나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지키고 자신의 핏줄을 보호하려는 냉혹한 황제였다. 유신그룹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그랜드 볼룸은 이른 아침부터 수백 명의 주주들과 기자들, 그리고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매년 형식적으로 치러지던 행사와는 달리 오늘의 주주총회는 시작 전부터 이상 기류가 감돌았다. 재계 순위 1위 유신그룹의 총수가 며칠간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감췄다는 것, 그리고 그룹 내부에서 불미스러운 스캔들이 터져 나왔다는 악의적인 찌라시가 뒤섞여 주가는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유인숙 여사와 강지혁 부회장은 단상과 가장 가까운 VIP석에 앉아 있었다. 강지혁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다리를 떨었지만 유인숙은 애써 평정을 가장하며 주변의 이사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믿고 있었다. 서지수와 아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아마도 강태환이 어딘가에 숨겼을 터.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강태환이 여자 문제로 그룹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는 점이다. 그녀의 계획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정점을 찍을 예정이었다. 강지혁과 한민철은 강태환 회장이 최근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그룹 경영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는 안건을 긴급 상정할 준비를 마쳤다. 그들은 강태환이 서지수라는 꽃뱀에게 홀려 이성을 잃었다고 몰아붙일 생각이었다. 성공한다면 강태환을 명예회장직으로 밀어내고 강지혁이 실권을 잡는다는 것이 그들의 시나리오였다. 한민철 이사는
강지혁의 바로 뒤에 서서 주주들의 반응을 살폈다. 그는 며칠 전부터 강태환 회장의 알파팀이 자신과 강지혁 부회장의 사무실을 샅샅이 뒤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강태환의 반격이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한민철은 이것이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했다. 회장이 아들의 비리를 감찰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증거였다. 그는 강태환이 자신들의 비리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는 찾지 못했을 것이라 확신했다. 모든 장부는 2중, 3중으로 조작되어 있었다. 드디어 주주총회 개회 시간이 되었고 강태환 회장이 단상으로 걸어 나왔다. 그가 모습을 드러내자 장내의 모든 소음이 순간적으로 멎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강태환은 며칠 전보다 조금 수척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날카롭고 차가웠다. 그는 연설대에 서서 마이크를 잡지 않고 장내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유인숙과 강지혁에게 잠시 머물렀다. 강지혁은 아버지의 시선을 피했지만 유인숙은 오히려 당당하게 맞받아쳤다. 그녀는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강태환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랜드 볼룸 전체에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주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신그룹의 회장으로서 최근 그룹을 둘러싼 불미스러운 소문들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장내가 술렁였다. 회장이 직접 소문을 인정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유인숙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강태환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고 생각했다. 강지혁이 이때를 놓치지 않고 손을 들고 일어섰다. 아버지, 아니, 회장님, 그 소문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주셔야 합니다. 그것은 짜인 각본이었다. 강지혁의 외침에 맞춰 한민철이 준비한 긴급 안건을 상정하려 했다. 회장의 정신 건강 및 경영 판단 능력에 대한 긴급 진단 요구. 하지만 강태환은 강지혁에게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는 손을 들어 아들의 말을 막았다. 앉아라, 강 부회장. 그의 목소리에는 아들을 향한 일말의 온정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내가 사과드린 것은 그 소문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런 소문이 생기도록 내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나의 불찰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연설대 옆에 거대한 스크린을 가리켰다. 그리고 그 내부 관리의 실패가 어떤 것인지 오늘 주주 여러분 앞에서 낱낱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스크린이 켜지자 예상했던 스캔들 해명 자료가 아닌 복잡한 회계 장부와 그래프들이 나타났다. 장내가 다시 한번 술렁였다. 이것은 정기보고 안건에 없던 내용이었다. 강태환이 김비서에게 눈짓하자 김비서가 단상 옆에 서서 차가운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다. 지금부터 유신건설의 최근 5년간 해외 플랜트 사업 관련 특수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숙과 한민철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다. 유신건설은 강지혁이 부회장으로 부임한 이후 가장 공을 들인 사업이었고 한민철이 그 실무를 총괄하고 있었다. 김 비서는 스크린에 온갖 서류와 증거 사진들을 띄우며 담담하게 보고를 이어갔다. 강지혁 부회장과 한민철 이사는 존재하지 않는 페이퍼 컴퍼니를 다수 설립하여 최소 1천억 원 이상의 공사 대금을 횡령, 유용한 혐의가 발견되었습니다. 한민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거짓말이야. 저건 조작된 거야. 그가 소리쳤다. 저 장부들은 분명히 자신이 완벽하게 처리했다. 하지만 스크린에는 그가 삭제했다고 믿었던 내부 결제 원본, 그의 비밀 계좌로 흘러 들어간 자금의 흐름도, 그리고 그가 페이퍼 컴퍼니의 대표들과 은밀하게 만나는 CCTV 영상까지 끊임없이 재생되고 있었다. 강태환의 알파팀은 한민철의 이중 장부가 아닌
그의 영혼까지 털어버린 것이다. 강지혁은 이미 넋이 나간 표정으로 의자에 주저앉았다. 아니야, 난 몰랐어. 저건 한민철이다. 그는 비겁하게 자신의 수족에게 모든 죄를 떠넘기려 했다. 강태환은 그런 아들을 경멸스럽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계속하게 김 비서의 보고는 횡령에서 그치지 않았다. 자금 세탁, 뇌물 공여, 심지어 하청업체를 압박하여 부실 공사를 강행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그것은 유신그룹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비리 복합체였다. 주주들은 경악과 분노로 술렁였다. 강지혁을 당장 끌어내려라. 저런 놈이 부회장이라니. 유인숙은 이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분노로 몸을 떨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태환,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당신 아들을, 당신 핏줄을 고작 저런 여자의 하나 때문에 팔아넘기는 거야? 당신이 저 여자에게 홀려서 이성을 잃은 게 아니고서야. 그녀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그녀는 마지막 발악으로 강태환의 정신 문제를 다시 거론했다. 모든 시선이 다시 강태환에게 쏠렸다. 그는 유인숙의 발악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장내의 모든 분노를 잠재울 만큼 차갑고 단호했다. 내 핏줄이라고 했소, 유인숙 여사. 그는 스크린을 향해 손짓했다. 김 비서는 다음 화면을 띄웠다.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횡령 자료가 아닌 단 한 장의 문서였다. 친자관계 확률 99.9998%. 그리고 그 옆에는 강민우라는 이름과 함께 강태환의 어린 시절 사진과 나란히 놓인 민우의 사진이 떠올랐다. 누가 보아도 부자 관계임을 부정할 수 없는 완벽하게 닮은 두 얼굴이었다. 저 아이는 당신들이 그토록 꽃뱀이라 부르며 짓밟으려 했던 서지수라는 여성이 40년 전 내 아버지의 협박 속에서 홀로 지켜낸 나의 아들이요. 강태환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분노의 떨림이었다. 당신들이 저지른 짓은 단순히 한 여자와 아이를 모함한 것이 아니야. 당신들은 유신의 후계자가 될 수도 있었던 내 첫 번째 아들을 제거하려 한 것이오. 장내는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이보다 더한 드라마는 없었다. 재벌 총수의 혼외자 스캔들이 그룹 후계자의 횡령 비리와 정면으로 충돌하며 폭발했다. 유인숙은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녀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강태환은 주주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주주 여러분, 강지혁 부회장과 한민철 이사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간부로 모든 직위를 해제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입니다. 그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행사장 뒤편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쏟아져 들어와 한민철과 넋이 나간 강지혁에게 수갑을 채웠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다시 한번 터져 나왔다. 그리고 강태환은 스크린에 떠 있는 민우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내 아들 강민우 군에 대해서는 오늘부로 나의 아들로 공식 입적 절차를 밟을 것임을 이 자리에서 공표합니다. 이것은 숙청이었다. 자신의 제국을 좀먹던 부패한 아들과 아내를 쳐내고 40년 만에 찾은 자신의 진짜 핏줄을 그 자리에 세우기 위한 냉혹하고도 완벽한 심판이었다. 강태환은 자신의 왕국에 새로운 질서를 선포했다. 주주총회장은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충격과 혼돈에 휩싸였다. 강태환 회장의 폭탄 선언과 함께 들이닥친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강지혁 전 부회장과 한민철 전 이사는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끌려나갔다. 강지혁은 아버지를 외쳤지만 강태환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눈은 오직 스크린에 떠 있는 아들의 사진에 고정되어 있었다. 한민철은 마지막 순간 강태환을 향해
아기의 찬 눈빛을 보냈지만 이내 수사관의 손에 이끌려 사라졌다. 그들의 몰락은 신속하고 완전했다. 유신그룹 역사상 가장 극적인 주주총회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주주들은 경악했지만 동시에 강태환의 냉혹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에 안도했다. 부실한 후계자와 내부 비리를 제 손으로 도려낸 회장의 모습은 스캔들로 인한 우려를 불식시키기에 충분했다. 유인숙 여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다. 그녀는 체포되지는 않았다. 한민철과 강지혁의 횡령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증거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들, 남편의 신임, 그리고 지난 30년간 유신의 안주인으로 누려온 모든 권력과 명예, 그녀는 텅 빈 눈으로 단상을 바라보다가 수행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초라하게 행사장을 빠져나갔다. 그날 저녁 한남동 펜트하우스는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강태환은 그곳에 들르지 않았다. 대신 김 비서가 한 장의 서류를 들고 유인숙을 찾아갔다. 서류의 제목은 이혼 합의서였다. 유인숙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고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고작 그 천한 것들 때문에 나를 버려? 김 비서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답했다. 사모님, 이것은 거래입니다. 회장님께서는 사모님의 체면을 마지막까지 지켜주실 겁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사모님은 유신그룹과 관련된 모든 것에서 손을 떼셔야 합니다. 강지혁 전 부회장의 구명 활동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것은 합의가 아닌 통보였다. 유인숙은 자신이 완벽하게 패배했음을 인정해야 했다. 강지혁의 운명도 마찬가지로 결정되었다. 강태환은 아들이라 불렀던 그를 2번 다시 만나지 않았다. 그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었고 설령 형기를 마친다 해도 유신그룹은 물론 한국 땅을 밟을 수 없을 터였다. 강태환은 그를 자신의 제국에서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완벽하게 추방시켰다. 썩은 가지는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뿌리째 뽑아내야 했다. 모든 폭풍이 잦아든 이틀 뒤 강태환은 성북동의 안전가옥을 찾았다. 그가 주주총회에서 벌인 일들은 모두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서지수와 민우 역시 TV를 통해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서지수는 그 광경을 보며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은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녀는 강태환이라는 남자가 가진 힘의 무서움을, 그리고 그가 자신의 핏줄을 지키기 위해 무슨 짓까지 할 수 있는지 똑똑히 보았다. 강태환은 방탄세단에서 내렸지만 경호원들을 모두 물리고 혼자 정원으로 들어섰다. 서지수는 거실 창가에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40년 전의 애틋함도 며칠 전의 경계심도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운명 앞에 선 인간의 복잡하고도 슬픈 체념에 가까웠다. 강태환은 그녀 앞에 섰다. 그는 값비싼 슈트 대신 편안한 캐주얼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어색해 보였다. 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보석 상자나 돈 봉투가 아니었다. 그것은 얇게 접힌 서류 한 장이었다. 이게 뭐죠? 서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가족관계 등록부요. 강태환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어제부로 민우를 내 아들로 입적했소. 그리고 당신도 법적으로 내 아내로. 서지수의 눈이 커졌다. 내 허락도 없이. 그녀가 소리치려 했지만 강태환이 그녀의 말을 막았다. 당신을 구속하려는 게 아니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이것은 당신과 민우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울타리요. 유인숙이 혹은 또 다른 누군가가 당신들을 다시는 외부인으로 취급하며 공격하지 못하게 하려는 최소한의 방패요. 그는 서지수를 바라보며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오, 지수 씨. 40년 전에
당신을 지키지 못했던 것도, 그리고 당신의 평화로운 삶을 이렇게 뒤흔들어 놓은 것도 전부 미안하오. 당신을 다시 내 옆에 묶어두려는 게 아니야. 다만 민우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내가 평생 지은 빚을 갚을 기회를 주시오.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남자로서 서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그가 한 말의 무게를 가늠했다. 그녀는 강태환을 다시 사랑할 수는 없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이 남자가 만든 유신이라는 성벽 안이 지금 이 세상에서 민우가 가장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는 것을. 그녀는 민우를 위해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유신그룹 본사 30층의 회장 집무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라 불리는 그곳에 어울리지 않는 작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강민우는 더 이상 낯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이의 적응력은 놀라웠다. 민우는 거대한 회장 책상 앞 최고급 페르시아 카펫 위에 앉아 나무 블록을 쌓고 있었다. 강태환은 자신의 집무실 소파에 어색하게 앉아 그 작은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그는 수만 명의 직원을 호령하고 수십조 원의 계약을 진두지휘했지만 7살 아들과 놀아주는 방법은 배운 적이 없었다. 그는 넥타이를 살짝 풀고 어색하게 카펫 위로 내려와 민우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민우가 하는 것을 따라 조심스럽게 블록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블록 위에 쌓아 올리려 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긴장한 탓인지 미세하게 떨렸고 블록은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강태환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제국의 황제가 고작 나무 블록 하나 제대로 쌓지 못했다. 그때 민우가 그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말투는 강태환 특유의 단호함을 꼭 닮아 있었다. 민우는 작은 고사리 손으로 블록 하나를 집어 강태환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쪽, 여기, 중심을 잡아야죠. 아이는 마치 숙련된 건축가처럼 강태환의 거칠고 큰 손을 이끌어 정확한 위치에 블록을 놓게 했다. 강태환은 아이의 작은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에 모든 긴장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싶었지만 그조차도 망설여졌다. 그는 대신 아이가 이끄는 대로 다음 블록을 집어들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툴지만 진지하게 함께 탑을 쌓아 올리기 시작했다. 서지수는 집무실 문틈으로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40년의 세월, 배신, 분노, 그리고 최근의 공포까지 그 모든 것이 이 순간 두 남자가 함께 블록을 쌓는 이 평화로운 모습 앞에서 희미해지는 듯했다. 그녀의 입가에 그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아주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용서나 화해는 아니었지만 분명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다. 강태환은 블록탑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오직 민우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자신과 똑 닮은 그 고집스러운 눈, 굳게 담은 입술. 그는 평생 유신이라는 거대한 탑을 쌓아 올리는데 모든 것을 바쳤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진정으로 쌓아 올렸어야 할 것은 권력의 탑이 아니라 바로 이 작은 아이와의 관계였다는 것을. 그는 60이 넘은 나이에 비로소 아버지가 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가 평생 추구했던 그 어떤 권력이나 부도 지금 이 순간 아들의 작은 손에서 느끼는 이 충만함과는 비교할 수 없었다. 유신그룹의 질서는 회복되었지만 강태환 개인의 새로운 질서는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디딘 참이었다.